네, 고맙습니다. 전 간호사입니다. 간호학 중에서 정신과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empathy라는 말을 여기 주최측에서 이제 정감이라고 왔어요. 근데 저희는 이 공감도 아니고 저희 간호학에서는 이제 그냥 감정이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정감이란 말을 듣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그 알맞은 번역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감이라는 그것을 아주 공감을 하면서 그 주최 측에서 평소에 제 분야의 어떤 경험과 이 엠패시에 대한 그런 경험과 생각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6살 때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을 해서 정말 간호사가 되기로 되었는데 간호학 우리 처음 결혼부터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좋은 케어링을 주려면 엠퍼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엠퍼시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정신과 간호는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별로 그렇게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1982년에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인데 여름에 퇴원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척 들으면서 이렇게 벌써 생긴 모양새가 벌써 정신병 환자입니다. 여름인데 8월에 굉장히 더운데 겨울 옷을 입고 머리는 얼마나 감지 않았고 깎지 않았는지 아주 이렇게 더벅머리가 돼서 떡이 됐어요. 거기다가 그냥 먼지에 이렇게 땀을 막 흘리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들어오기 전에 이제 수의하고 우리 사무실에 들어온 그 건물에 수의하고 한바탕 난리를 치우고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서 이게 표정으로 이게 행동으로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서 찬 냉수를 2잔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꿀꺽꿀꺽 그걸 마시더니 아니 먼저 살았다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한숨을 훅 쉬더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 정신분열증 퇴원 환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제 모습이 그분의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러면 1978년에 이제 제가 첫 간호학 박사로서 연세대학에 간호학 박사과정을 만들고 아주 정말 개가천상해서 들어왔는데 석사과정 박사과정만 가르치니까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학부과정을 제가 발런티어로 자진해서 학점만 안 줘도 괜찮으니까 병원에서 제가 학생들 실습을 좀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나갔는데 어느 날 저에게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그 금종령이 내린 이유는 그 정신과 과장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대학 교수가 환자를 돌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그랜드 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대회진 시간이 있는데 그 대회진 시간에는 환자들이 다 침상에 이렇게 끝에 앉아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또 레지던트 인턴들 그다음에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 한 40명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때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되게 반말을 썼습니다. 환자한테 오늘 어때? 이러고 지나가는데 다 좋습니다. 이러는데 한 환자가 정말 정신없는 정신 환자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동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 과장 선생님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좋지 않다고요. 이렇게 말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이 환자가 선생님은 왜 우리하고 시간을 안 보냅니까?
왜 약만 처방하고 우리하고 시간을 안 보냅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서 쳐다보는데 이 환자가 간호대학의 어떤 선생님은 우리하고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간호 진단도 내리고 여기서 이제 진단이라는 문제가 이 의사 선생님의 굉장히 그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의사 외의 진단을 누가 내리느냐? 이래가지고 그 수간호사를 통해서 이제 병실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물을 떠난 물고기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걸 닥터하고 내가 컨프런테이션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한 2년 동안 병실을 못 나가면서 그때 제 심정이 이 환자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렇게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외롭고 그런 심정을 제가 금방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환자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환자에게 오늘 참 얘기 잘 들었다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왜 입원해 있는 환자만 봅니까?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나 같은 미친놈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82년도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희죽거리고 웃고 돌아다니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여자 환자들, 여자 정신과 환자들은 임신을 시켜서 배가 부른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환자의 말에 정말 망치로 뒷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 선생님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만 보고 태어난 환자는 보지 않느냐,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기초간호실에서 좀 목욕도 하고 사실 환자복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 깨끗한 옷이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옷을 입겠냐면 자기 입고 온 옷은 안 입겠다고 그래서 이제 환자복을 입혀서 보냈는데 한 5분 후에 이분이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제가 또 와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이미 생겼는데 그래서 오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 매주 토요일 날 요 시간에 와라. 오후 3시인데 요 시간에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왔습니다. 와서 12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일을 할 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한테 딱 3시에 토요일 날 오라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2주 동안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하고 얘기하는 게 그 기준이 엠퍼티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뭘 하라 이런 거 없어요. 얘기를 하고 그분의 얘기를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환자의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신질환 환자들이 제일 잘 쓰는 용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몰라요, 싫어요, 못해요. 그겁니다. I don't know, I can do it, I don't want to do it. 이 3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존감이 낮은 이유예요.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4주째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울먹울먹 하면서 오늘 아침에 자기 아들이, 우리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아침 식탁에서 엄마 밥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환자가 12년 된 환자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발병을 해서 저한테 그때 올 때까지 12년 된 환자인데 그 12년 동안 엄마한테 맨날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냥 던지고 욕하고 때리고 이러던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오늘 아침 밥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제 물어보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하여튼 12주 동안 이분이 꾸준히 잘했어요. 12주가 이제 지나서 그동안에 우리가 목적 세운 것을 다 했으니까 한번 오늘 이제 다시 평가를 해보자 그랬는데 이분이 저 이제 안 와도 되지요? 그래,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꼭 약은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은 치료제는 아니지만 증상을 subside 시키기 때문에 당신이 약만 잘 먹으면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냈어요. 나갔다가 또 한 5분 있다가 들어오더니 제 친구 데려와도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 데려와도 좋은데 토요일이면 좋겠다. 이 셋이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 토요일 날 저는 사실 친구 하나를 데리러 올 줄 알았는데 4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소개를 하는데요. 선생님, 이 친구는요, 제가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제 옆 침대에 있던 친구입니다. 또 이 친구는 대구 어느 병원에, 이 친구는 대전 신성병원에, 이 친구는 기도원에서 만나. 이런 그 환자 자기 친구라고 데려온 네 친구들이 전부 정신분열증 환자인데 각각 만난 것이 다 달라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정신질환자의 그런 그 라이프 사이클이구나. 제일 처음에 대개는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다음에 금방 치유가 안 되니까 6개월, 1년 걸리면 그 다음에 정신병원으로 국립정신병원으로 그 다음에 시립정신병원으로 그거보다 더 못한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기도원으로 갔는데 그때 86년도에 MBC에서 한번 큰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실태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엔 하여튼 더 데리고 왔어요. 9명을 데리고 와서 13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13명을 데리고 제가 뭘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걸 자조그룹 형식으로 셀프 헬프 그룹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그 집단 상담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근데 이제 이 정신장애인들은 아까 그 3마디 잘 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특히 그룹에서는 도미노 현상이 아주 심해요. 누가 한 사람, 저 몰라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참 사실 잘 안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어느 날, 아마 둘째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날은 완전히 대화가 안 되고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겠나. 근데 13명이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진 다 꿈이 있는데 꿈을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하면 딱 그 사람이면 얘기할 것 같아서 시켰는데 이분이 저는 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저도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한 5사람 정도 시키고 제가 제 꿈을 나눴습니다. 저는 6살 때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한 부상당한 그런 젊은이를 밤새 간호해낸 어떤 젊은 여자, 그 아줌마 뭐 하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나 간호원이야. 그래서 난 그때 간호사가 되기로 그런 꿈을 가졌다. 이렇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탁 손을 들더니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가수가 되기로 하는 그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호순환으로 이게 잘 돌아가는데 이분들의 그 얘기 중에요. 특성 중에 뭐냐 그러면 그 평균 13명의 평균 그 발병 기간이 14.9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5년 동안 정신장애인으로 분열증 환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신분열증 살아왔는데 다 같이 느낌이 비슷해요. 절망감.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다 있어요. 제일 적은 사람이 1번, 많은 사람 4번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난 참 그런 게 좀 존경스러웠어요. 나 같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저 사람들처럼
평균 15년 동안 정신분열증 환자로 병원을 들랑거리고 가족에게서 소외되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학교도 못 가고 직업도 못 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한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이제 연구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로 해서 그 당시 제가 번역을 하고 있었던 글레이스 앤 스트라스가 쓴 Grounded Theory Approach로 녹음을 해서 내용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명 중에 4분은 자기는 연구는 참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사람만 녹음을 하고 4사람은 녹음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이분들의 그 말 중에 어떤 것이 많이 포함되냐 그러면 내가 사실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돌봐줬어요. 이 돌봐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얘기.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소위 말하는 퇴원을 시켜달라고 액팅아웃을 한 겁니다. 땡깡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병동에서는 그 당시에는 액팅아웃 하면 독방으로 감금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방에 gat혔는데 이분이 3일 동안 헝거 스트라이크를 한 겁니다. 음식을 안 먹고 던지고 안 먹고 이제 퇴원시킬 때까지. 그래서 3일을 이제 자기가 굶었는데 기운이 다 빠진 거죠. 근데 3일째 되는 저녁 밤번 간호사가 뭘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뜰 힘도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자기 옆에 와서 미음을 써온 겁니다. 미음을. 이거 보라고 누구누구씨 당신이 정말 퇴원을 하고 싶으면 이걸 잘 먹고 의사한테 이런 이유로 내가 꼭 가고 싶다. 그걸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행동으로 액팅하고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이건 먹어야 힘이 생긴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불고 자기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후 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어렸을 때 자기가 열병에 걸렸을 때 엄마가 미음을 써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어주는 그것이 딱 떠오르면서 그냥 가슴이 이 환자 말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걸 다 받아 먹었대요. 다 받아 먹고 가만히 그날 밤을 생각을 하니까 이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안 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라도 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디스크립티브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때는 13명이 다 참가를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당신들이 이 질병 걸린 데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돌봐준 그런 경험, 에피소드를 얘기를 우리가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 13명의 내용을 분석을 했더니 189가지의 디스크립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용인 정신병원에 있는 25명의 환자들에게 같은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8가지 이제 팀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50명 환자들에게 더 이렇게 해서 그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체 합쳐서 나중엔 198가지예요. 그걸 이제 내용 분석을 했더니 10개의 팀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까 좀 컴퓨터 조금 봐주실래요? 예. 밑에 좀 올려주세요. 옵스.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가 나왔는데 한번 그거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를 가지고 이 환자들에게 13명의 환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서로 이제 이 10가지를 가지고 롤 플레이를 하면서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느낀다. 또 역을 바꿔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때 너는 어떻게 느낀다. 이런 거를 롤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그걸 봅니다. 아마 여러분 그 교재 중에 보면 그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알아봐줌, noticing,
그리고 그다음에 동참해줌, participating, sharing, 공유함, 나눔. 그리고 이제 active listening, 경청해주는 거. 그다음에 complimenting, 칭찬해주는 거. companioning, 동행해줌. 그다음 comforting, 안위해줌. hoping, 희망 불어넣어줌. forgiving, 용서해줌. 그다음 accepting, 용납해줌. 이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를 가지고 이 열쇠 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아지는 피드백이 본인으로부터도 느끼지만 가족들에게서 피드백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쭉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학생들만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일 먼저 통과된 해, 첫 번 통과된 해가 1995년입니다. 1985년서부터 제가 그 정신보건법이 통과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10년째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에 이게 꼭 통과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1990년대 제가 간호대학 학장으로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 정신보건법이 통과되면 지역 사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환자들을 케어할 돌볼 그런 인력들을 양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년짜리 정신보건 간호사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을 만들 때 제일 반대하고 야단치신 분들이 이화대학 교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화대학에 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화대학 졸업생도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설득을 이제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케어할 사람들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1995년까지 왔는데 법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95년 초에 법은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초에 우리 20명의 간호사들이 정말 서약서를 쓰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돌아다니는 정신지원 장애인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말 비장한 그런 각오를 하고 20명이 이제 데이케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당 3사람씩 후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명이 됐죠. 그래서 그 한 사람당 3만 원씩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하는데 KDI에 계시던 박을용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희 일에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그래요.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UNDP에다가 한번 대표를 한번 만나보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야. 개발도상국이라 UNDP 대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리프레젠테티브를 만났습니다. 미스터 라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왜 만나려고 그러냐.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얘기를 20분 동안 듣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쓰라고.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어떻게 쓰냐. 나는 지금 풀타임 티칭에다가 풀타임 연구에 풀타임 프랙티싱에 나는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프로페셔널 그랜트 라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랜트 라이터를 쓰는 사람하고 하루만 시간을 보내면 네가 이걸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닥터 그레이고리라는 사람하고 하루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분한테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1년에 1,000불 2년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 생각엔 그거 더 들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랜트 라이터가 얼마짜리를 썼느냐면 30만 불짜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야, 30만 불을 UNDP에서 주겠는가 하고 그래서 하여튼 2달을 기다리는데 됐어요. 11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세 그룹의 스터디를 컨트롤 그룹하고 엑스페리멘털 그룹을 2그룹으로 해서 한 그룹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을 주고 또 한 그룹은 오케이.
한 그룹은 이 10가지의 interpersonal caring 그 behavior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네 결과가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제가 스터디를 사실 보여주려고 만들었는데요. 저 그거 가져왔는데 안 되는군요. 결국은 이분들이 현저하게 셀프 이스팀이 가장 높고요. 셀프 이스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셀프 케어를 잘하고 그리고 소셜 펑셔닝도 올라가고 가족 부담감도 낮아지고 제가 15가지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들어오면 프리베이스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 6개월이 지나면 또 조사하고 6개월 그래서 2년 동안 롱기튜드널 스터디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UNDP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이 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건복지부 가도 말을 듣지 않아요. 알아듣지도 않고 우리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UNDP이기 때문에 그 카운터파트가 과학기술부죠. 그리고 이게 UNDP 사업이기 때문에 그 WHO가 관계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이 아주 정말 센세이셔널해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다른 건 다 15가지는 다 얘기할 수 없고 우선 입원 횟수가 줄었습니다. 2년 동안에 엑스페리멘털 2 그룹에 그러니까 이 10가지 케어링 비헤이비어를 받은 그룹이 154명이었는데요. 입원 한 사람이 그러니까 2년 후에 재입원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평균 한 사람당 1년에 13회를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프로그램에 오기 전에는 1년 평균 재입원 일수가 238일이었습니다. 238일이면 9개월 동안 입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는 13.2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코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경제적인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환자나 그 가족의 그런 그 심리적인 사회적인 코스트를 생각하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주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여기 지금 알아봐준 고단가 한번 보실래요? 알아봐줌 여기 예를 드는데 이 알아봐준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existence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feeling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환자에게 좋은 케어링 비헤이비어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이제 그냥 이거는 제가 병원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재래시장을 갔습니다. 재래시장을 갔는데 여기도 야채 가게가 있고 이쪽에도 야채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가니까 이쪽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그 상인은 저를 보고 할머니 일로 오세요. 저를 할머니로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상인은 저를 보고 아줌마 일로 오세요. 저를 아줌마로 알아봐 줍니다. 제가 어디를 갔겠습니까? 아줌마 쪽으로 가죠. 예. 아줌마 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제가 아줌마로 알아봐주는 그 상인한테 아줌마처럼 행동합니다.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제가 당근도 살 테니까 깎아주세요. 영락없는 아줌마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누가 교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럼 제가 얼른 교수처럼 그렇잖아요. 제 행동이 바뀌죠. 누님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어떻게 알아봐 주느냐. 정말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봐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치료를 일으키는 케어링이 된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걸로 끝내고요. 예.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